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혹시라도 경기 둔화나 또 위기가 올까 걱정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수많은 기회는 그런 위기들 속에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더 찬스라는 책을 쓰신 김영익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더 찬스. 예. 사실은 지금 다 위기를 걱정하는 때 이런 제목을 책 제목을 했다는 건 그 위기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지금까지 돈 벌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혹시 이 책 제목 이렇게 정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뭐 장기적으로 경제도 성장하고 자산 네. 가격도 오르거든요. 네. 네, 그런데 반드시 중간중간 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되돌이켜 보면 위기 때 우리가 부를 늘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그때를 미리서 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위기가 왔을 때 얼마나 대응하느냐에 따라 좀 저는 뭐 개인 기업 국가마저도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뭐 이번에 그 기회라는 이런 그 책을 썼습니다. 물론 그 제목은 출판사에서 네. 이런 그렇죠. 네, 출판사죠. 근데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제 위기라는 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이제 대비가 될 예. 거잖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경기 침체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예. 미국의 저명 인사들이 뭐 빌 게이츠라든가 뭐 수많은 헤지 펀드의 대가들 이런 사람들이 웬만하면 뭐 이렇게 하락 얘기를 쉽게 안 하는데 요즘은 뭐 경기 침체를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 진짜로 이렇게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될 만큼 경제가 진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시나요? 예, 저는 어려움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사실 2008년, 2020년 뭐 위기가 왔는데 적극적인 재정 정책, 통화 정책으로 두 번 다 V자 행해 보겠어요. 네.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뭐 각 경제 주체 부채가 너무 많이 증가했고요. 모든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부채 그 다음에 자산가 거품이 지탱되는 이유는 저금리하고 경기 회복이었었습니다. 근데 물가가 오르니까 각국의 중앙은행이 지금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금리 인상하도 경기만 좋으면 견딜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OECD 경기 선행지수 모든 거 경기에 선행하는 지수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경기도 나빠지기 시작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소위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공급 곡선이 원자재가에 오르다 보니까 좌측으로 이동해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 인플레 압력, 그다음에 경기 둔화 압력이 생겼는데 원자재가가 오르고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경제 성장 더 빨리 둔화되고 물가는 더 올라버리고 네. 물가 오르니까 또 중앙은행은 경기가 둔화하는데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예, 그래서 저는 부채 문제, 자산가의 거품 문제가 같이 드러나면서 네. 뭐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한번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보면 이렇게 댓글에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예. 댓글이 많이 달리다 보니까 댓글에서 이런 질문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아니 지금까지 풀린 돈이 얼마인데 그렇게 뭐 자산이 쉽게 뭐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라고 이렇게 댓글을 다신 분이 계세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저는 그 마샬 K로 돈이 얼마나 풀었나 이렇게 따지는데요. 네. 그 마샬 K라는 것은 보통 M2 강의 통화를 명목 GDP로 나눈 거거든요. 이게 이제 2020년에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수직으로 증가했어요. 네. 이게 지금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거든요. 미국이 앞으로 또 양적 축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돈이 많이 풀렸는데 이 돈들이 위기가 오면은 그냥 한쪽으로 숨어버려요. 퇴장해 버리는군요.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그 돈은 도대체? 안전자산 쪽으로. 안전자산. 예. 네. 지금 우리나라도 그 단기 부동자금이라고 그러는데 단기 부동자금 증가율이 작년에는 거의 22%까지 갔었거든요. 네. 지금 한 자릿수로 급소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단기 부동자금이라는 것은 뭐 굉장히 유동성이 높은 자금이죠.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수익률에 따라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돈. 네. 예를 들어서 그 크게 보면 은행의 저축성 예금도 그렇고 요구불예금, 현금, 그다음에 뭐 MMF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단기 부동자금이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통계도 보니까요. 전체 M2에서 그 비중이 줄어들고요.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게 정기 적금 같은 거 2년 이상. 이쪽으로 돈이 더 몰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위험한 시기에는 네. 이런 돈이 자산 시장으로 안 오고 그런 시장으로 숨어버린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거는 2, 3년짜리 예금이니까요. 거기가 있으면 돈이
안 돌아요. 아. 소위 통화 승수가 네. 많이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네. 절대적인 돈은 많이 풀린 상황인데 이 돈이 안 돌다 보니까 네. 돈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M2 미국 M2 증가율 보니까 최근 증가율이 빨리 낮아지고 있거든요. 네. 절대적으로 아직 그게 마이너스는 아닌데 상대적인 규모들이 많이 축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돈이 안전자산으로 숨어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네. 뭐 이제 그런 돈들이 자산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다시 이제 뭐 자산 가격 뭐 다시 오겠죠. 네. 돈이 많이 이미 풀려 있다. 이거는 큰 도움이 안 되고 네. 새로 풀어야지 네, 서로. 자산 가격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제 경제적으로 미국 경제가 어려워진다 그러면 이제 형태가 이제 저는 두 가지 형태가 지금 막 서로 혼재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측이 엇갈리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이게 지금 현재는 인플레처럼 보이지만 네. 내년에 정작 경기 침체가 와봐라. 그럼 뭐 물가가 설마 오르겠냐?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또는 뭐 물가는 크게 안 오른 상태에서 경기 침체가 세게 온다. 이렇게 보는 분이랑 인플레이션이 계속 될 거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예. 이렇게 보는 분들이 좀 그러니까 위기가 온다는 분들 중에서도 좀 두 분야로 좀 나눠진 것 같은데요. 어느 쪽으로 이제 위기가 온다면 또는 침체가 온다면 어느 쪽으로 오겠죠? 저는 내년 하반기는 디플레이션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예. 그동안 작년 하반기부터 수요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문제가 대두됐었죠. 예, 그런데 그동안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 양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실 지난 거 1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 연율로 보니까 마이너스 1.5%, 소비자 물가는 8%. 네. 물가는 높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했으니까 사실 그 디플레이션이죠. 네. 우리나라도 물가는 오르고 마이너스 성장은 안 했습니다만 성장률 1분기 0.7%밖에 안 되거든요. 뭐 전기비 사실 디플레 양상입니다. 네. 아니 스태그플레이션 양상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금리를 많이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금리를 올리면은 결국 자산 가격 많이 떨어지고 소비 투자 등 수요가 위축되기 때문에 결국 경제가 많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고 그다음 인플레이션에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 하반기쯤 가면은 수요가 많이 위축되니까 물가 상승률 저는 많이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네. 또 내년 하반기 가서는 디플레이션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이다. 네. 좀 더 심각하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위기가 오냐에 따라서 자산 배분도 달라질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최근 들어서 원자재 투자하거나 예. 또는 워렌 버핏이 원유 회사에 투자를 했다 그러니까 그것 따라서 이제 석유 회사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예상하신 대로라면 자산 중에서 어느 쪽이 좀 더 내년에 유망하고 또 어떤 자산은 위험하고 그 기준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자산들을 좀 좋게 저는 보시나요? 제일 안전 자산이 국채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국채라고 보고 있냐면은 내년에 경제 성장률 많이 떨어진다, 물가 많이 떨어진다. 예, 그러면 국채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최근에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20년에 10년짜리 0.53%까지 떨어졌다가 3.1% 올랐다 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3.1%가 정점이 아니었을까.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 10년 국채 수익률도 3.4%까지 올랐다가 지금 뭐 3.23%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거의 그게 정점이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냥 내년에는 국채 수익률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채권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적으로 채권 비중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곡물 뭐 이런 일부 원자재 가격은 뭐 기후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오를 수가 있지만은 저는 국제 유가 등 이런 원자재 가격, 구리 가격은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2007년 뭐 그때 2008년 초에도 유가가 배럴당 뭐 150달러 때 200달러 간다는 이런 전망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 우리 주가가 미리서 떨어지고 있었어요. 예, 예일 대학의 스티븐 노치가 한국의 그 금융시장을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표현했는데요. 네. 우리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GDP 중에서 작년 기준으로 수출이 44%. 우리 주가가 떨어지면 앞으로 수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세계 경제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저는 원유 수요도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가면은 저는 원자재 가격도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도 많이 떨어질 것이다. 지금은 원자재 투자하는 시기는 아니고요. 네.
주식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저는 거품이 이제 절반 정도는 해소되고 절반 정도 남았다고 보는데요. 제일 지금 피해야 될 거는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정점을 지나가지고 떨어지기 시작한 초기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피해야 될 자산이 부동산이고요. 네. 그 다음에 가장 비중을 늘려야 될 게 국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최근의 위기들을 보면 전부 다 연준이 돈 풀어서 해결을 하면서 V자 회복을 하고 예. V자 반등을 하다 보니까 예. 아차 이때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예. 놓쳤네 하면서 나만 벼락까지 됐네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 이제 만약에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진다면 이번에는 V자 또는 U자, 뭐 L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경제가 어떻게 회복되느냐, 주식이 예. 어떻게 회복되느냐에 따라서 다 이렇게 알파벳으로 많이 표시를 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알파벳 모양으로 경제가 회복 저는 초기에는 V자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초기에는요. 예. 네. 뭐 모든 자산이 급락하면 일정 수준까지는 V자형으로 반등하거든요.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부터는 U자 아니면 L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 그렇게 보냐면은 정책 수단이 그렇게 많잖아요. 미국 정부 부채가 GDP 대비 130% 넘고요. 그래서 정부가 쓸 여지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통화 정책은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가계는 과거보다 상대적 부채는 낮지만은 기업 부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네. 전에 그 박 기자님 쓴 책 보니까 저 기업 부채가 높을 때 그 다음에 미국 경제가 어려워졌다. 네. 뭐 이런 그림도 그려놓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미국 기업 부채 그거는 그 미국 기업들이 금융회사 빌린 거 채권 발행한 거 그거 보니까 지금 GDP 대비 한 50%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게 장기 평균이 한 39% 정도 돼요. 역사적으로 지금 가장 높은 수준에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금리를 내려도 기업 투자도 많이 안 늘어나고 가계 소비도 안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급락 다음에는 일정 시점까지는 V자형 회복인데요. 그 다음에는 U자형이나 L자형으로 좀 오래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래 간다고요? 정책 수단이 재정 통화 정책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네. 얼마 전에 영국의 디 이코노미스트라는 경제 주간지를 보니까 네. 다음 침체가 오는데 그 무서운 그림을 그려놓고요. 그런데 쓸만한 무기가 없다. 무기 다 써버렸다. 네. 이런 내용을 그 그림을 하나 그려놨던데 네. 뭐 정책 수단이 과거처럼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어떤 이제 옆으로 쭉 가는 형태라면 이번에는 막 어떤 시점을 찾아서 이 시점에 바닥에 딱 잡아야지 이런 게 그렇게 과거에 이제 지금까지 최근 우리가 30년 동안 겪었던 여러 가지 위기들하고는 좀 다르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과거보다는 좀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제가 기회라고 그랬습니다만 많이 떨어지면 일정 수준까지 반등은 하는데요. 그런데 제자리 찾아오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 미국 주가를 보면요. 2000년 IT 거품 붕괴되고 급락했다가 또 올랐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고 2000년 수준을 넘어서기에는 10년 넘게 걸렸거든요. 네. 그 종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도 2000년 정점 넘어서는데 10년이 걸리더라고요. 10년. 네, 엄청나네요, 진짜. 예. 정말 길지 않습니까? 10년은 정말.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것 또 다른 거는 이제 혹시라도 이제 자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본격화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자산들을 놓고 이제 뭐 다 노리고 계시겠죠. 뭐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최근에 뭐 코인도 있는데 뭐 그렇게 이제 뭐 지금 당장 이제 채권을 이제 추천하셨지만 이제 자산 가격이 다 이렇게 일제히 좀 하락을 하고 좀 낮아진 상태에서 정말 내가 더 찬스 기회를 노린다면 어디서 노려야 됩니까? 어느 자산으로? 그거는 저는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주가가 일정 급락했다가 일정 수간 급등을 또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는 굉장히 심화되죠. 그런데 그런 위기가 오면은 제일 먼저 반등할 게 저는 주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저 같으면은 채권을 저도 사실 많이 사고 있거든요. 채권 사놨다가 뭐 제 전망대로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저는 내년 상반기 무렵에 전 세계 주가 한번 급락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채권 비중을 많이 늘려놓고 또 늘리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때 가면은 채권 비중 가감히 줄이고 주식 비중 늘릴 생각입니다. 네. 또 이게 뭐 워낙 여러 차례 반복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또 이것도 궁금해지는데 성장주니 뭐 기술주 성장주 쪽이냐 아니면 또 뭐 가치주냐 이런 논란들이 뭐 그런 때는 또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년에 이제 노린다면 내년의 네. 기회를 노린다면 어느 쪽에 관심을 두실 거예요? 많이 떨어지는 게 일정 수준까지는 올라오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저 기술주죠. 네. 근데 최근에 저 미국 거 나스닥 지수 보니까 30% 이상 떨어졌고요. 미국 거 나스닥 지수가 러시아 주가 지수보다 더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네, 그만큼 미국 주식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속한 기업들 대부분 그 좋은 기업들 보니까 그 절반 이상으로 떨어진 기업들이 많아요. 네.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일정 수준까지는 그것들이 반등할 겁니다. 그 시점까지는 기술주고요. 근데 그 이후로 좀 오랫동안 저는 뭐 U자형, L자형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는 그냥 배당을 많이 주는 없어지지 않을 기업들 네. 뭐 그런 주식에 좀 투자를 많이 늘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반대 질문하고 싶은데요. 네. 가장 위험한 자산은 그러면 또 뭡니까? 이런 상황에서 불안정이라든가 뭐 변동성이 커진다든가 그렇게 해서 좀 피해야 될 자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 가장 위험한 자산이 그 부동산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뭐 어제도 자산운용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지금 뭐 저 큰 건물들 가격이 엄청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좋아가지고 제가 어떤 뭐 부동산 자산운용사 강의를 갔더니요. 강의를 굉장히 많이 주더라고요. 네. 야, 지금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네, 서로 지금 폭탄 돌리기 하고 있다. 어떤 자산운용사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제가 보기에도 부동산 가격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척도에 비해서 거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피해야 될 자산은 저는 부동산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자, 그러면 또 이제 안전자산으로 사람들이 이제 조금 이제 돈을 좀 보관해 둬야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최근에 가장 뜨거운 이슈인 게 엔화인 것 같아요. 엔화를 지금 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궁금한데요. 저는 저 달러 일정 비중 줄이고 엔화 비중을 좀 늘리는 것도 바람직스럽고 제가 이전 시간에 그 국제결제원의 실질 실환율 계산하면서 달러는 뭐 25% 가대평가됐고 엔화는 39% 가소평가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게 언젠가는 뭐 제자리는 못 찾아가지만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전개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엔화는 좀 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뭐 그동안 달러 ETF를 샀다가 지금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만은 엔화는 제가 마땅한 투자 수단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 네. 제가 뭐 큰 저 은행 같은 데서 한은을 운용한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엔화를 좀 사고 싶습니다. 우리 원화 가치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원화 가치는 뭐 얼마 전에 1290원 좀 넘었고 지금 1250원, 6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뭐 저는 1200원대로 머지않아 접근해 가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저 원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경상수지, 한미 금리차, 뭐 여러 가지 물가 이런 것도 중국 위안화도 있었죠. 우리 그 원화는 달러로 결정되니까 달러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달러 지수가 최근에 그 선진국 통화에 비해서 105까지 갔다가 지금 102 안팎에서 움직이는데요. 저는 달러가 거의 105에서 정점을 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그 달러 가치가 오랐던 게 뭐 미국 금리 인상,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이런 것들이 거기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의 그 무역 수지 적자 이런 걸 보고 있는데 지난 3월 무역 수지가 적자가 1,098억 달러더라고요. 네. 한 달 무역 수지 적자가 1,000억 달러가 넘었어요. 엄청나죠. 네. 그리고 올 그 3월까지 1분기 데이터 보니까 작년보다 적자가 42%로 늘어났어요. 네. 이 나라가 그렇게 적자가 늘어나는데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 보면은 달러 가치가 계속 오를 수 없구나.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오를 수가 있다. 그런데 환율이 그렇게 많이는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환율 그 장기 추세를 구해보니까 과거에는 1,150원 정도 원달러 환율이 그리고 상하 100원 안팎에서 움직였거든요. 네. 근데 제가 뭐 HP 필터라고 뭐 장기 추세선 한번 그려보는 이런 기법이 있거든요. 네. 그걸 해보니까 지금 장기 추세가 1,200원 정도 나와요. 아, 네. 한 50원이 올라버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1,200원 사이에서 상하 뭐 100원 이 사이에 움직일 것 같습니다. 네. 그 중간선이 1,200 정도 되니까요.
그쪽으로 지금 접근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김영익 교수님을 모시고 과연 앞으로 다가오는 위기를 어떻게 하면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그러면서 더 찬스인 거죠. 네. 과연 어떻게 찬스를 살려서 미래를 바꿔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고요. 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1, fight.